모양을 얘기합니다. 아주 크게 산지, 해발 고도가 높고 지표의 기복이 심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반면 평야 지역은 넓게 완만한 평지가 발달하는 지역이고요. 해안 지역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들 이외에 그 지역만의 독특한 경관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산지와 평야 지역 중에 인간이 거주하기에 유리한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사나요? 여기에 사나요? 아마 대부분 평야 지역에 살고 있을 거예요. 만약 산지 지역에 산다면 일단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농사 짓기도 어렵습니다. 경제 활동도 어렵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야 지역이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이고요.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산지 지역은 해발 고도가 높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인간 거주에 불리합니다. 그래도 이런 산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밭농사를 짓고 사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농경지는요, 아주 크게 논과 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 논은 벼를 재배하는 농경지를 논이라고 부르고요. 벼 이외에 채소류를 재배하는 농경지를 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 벼는요, 조금 이따 나올 텐데요, 굉장히 많은 물을 필요로 하고요.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를 필요로 해요. 그런데 산지 지역은 평야도 발달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농업용수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주로 밭농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산지대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라마나 알파카, 야크 등을 사육하게 되고요. 이 가축들로부터 젖이나 고기 같은 것들을 얻습니다. 또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들도 많이 있고요. 다음 평야 지역, 경지를 개간하여, 이 개간하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못 쓰는 땅을 농경지로 만든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땅을 만들어준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평지가 분포하게 되니까 이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농사 짓기가 편하잖아요. 경지를 개간하고 교통로 건설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특히나 넓은 경지를 이용한 벼농사가 널리 이루어지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밀농사가 널리 이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로 건설에 유리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유리하고요. 그러다 보니 인간은 혼자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통로 요지의 도시가 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벼농사가 널리 이루어지는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한번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쌀의 재배 지역과 재배 조건입니다. 자, 이 자료는 여러분들 뒤에 넘겨보시면 자료 탐구 1에 나오는 자료예요. 자, 쌀 재배가 널리 이루어지는 대표 지역인 지역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비옥한 평야가 분포하고요. 그리고 쌀은요, 쌀은요, 굉장히 고온다습한 기후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특히나 요 일대는 비옥한 평야가 분포하면서 풍부한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가 있고 또 계절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부는 지역이에요. 여름철에 아주 뜨거운 그리고 아주 습한 바람이 바다로부터 불어오기 때문에 요 쌀 재배에 아주 유리한 지역입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지역이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쌀 재배에 유리한 지역들은 이러한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이에요. 기온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은 지역, 아까 얘기했듯이 고온다습한, 특히나 여름철 고온다습한 지역, 비옥한 평야가 분포하는 지역, 이런 지역들에서 쌀이 널리 재배된다. 자, 다음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안 지역은요,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어업하겠죠. 그리고 뒤쪽에 육지에서는 농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요, 항구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아까 평야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유리하기 때문에 교통로가 잘 발달해 있는 지역이 도시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옛날에는 특히나 대항해 시대 같이 굉장히 넓은 바다로 배가 막 나가서 다른 지역과의 물자를 교류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이러한 항구와 같은 곳에 도시가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소금을 얻는 염전, 또 이러한 것들을 기르는 양식업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경관이 나타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다른 지역과는 다른 그 지역만의 아주 독특한 경관이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여기 할롱베이와 마터호른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할롱베이 또는 하롱베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베트남에 있는데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해서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에 발달하는 지형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다른 지역과는 다른 아주 이 지역만의 독특한 경관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 배를 타고 여기를 이렇게 돌면서 관광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스위스의 마터호른 또는 마테호른이라고 부르는 뾰족한 산봉우리예요. 얘는 대표적인 빙하 지형인데요. 빙하가 여기를 깎아내고 여기도 깎아내면서 이렇게 뾰족한 상태로 남게 된 지형입니다. 이러한 지형을 호른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호른 중에 스위스에 있는 요 호른을 마터호른 또는 마테호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외국 영화 보면은 앞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막 별 같은 거 나오면서 이렇게 마테호른 있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걔가 바로 얘입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지형이 발달하는 곳은 얘를 관광산업에 이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친 영향, 기온부터 강수량, 그리고 지형까지 살펴봤고요. 각각의 지역에서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아 어떠한 생활 양식이 나타나는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넘기면 우리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시민의 권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018학년도였나요?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상 초유의 상태였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도 수능 출제를 하러 들어가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일주일이 연기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멘붕 상태였다 그래요. 왜 수능이 연기됐었죠? 바로 지진 때문에. 이러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인간 생활에 아주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열대성 저기압의 일종인 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강력한 태풍의 영향을 받을 때는 비가 많이 내리기도 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죠.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고 태풍이 저위도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이 인간에게 피해를 입힐 때 그것을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땐 제발 연기되면 안 될 텐데요. 이 수험생들 또한 일주일이 연기됐다고 공부할 시간이 늘었네라고 좋아하진 않았겠죠. 아마 굉장히 많이 불안한 상태였을 거예요. 이렇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 것이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자, 이를 아주 크게 기후와 관련된 기상재해와 지형재해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기후와 관련된 기상재해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2018년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날이 2018년의 거의 끝자락입니다. 2018년 하면 아마 기후적인 자연재해 중에서도 특히나 여름철에 폭염이 아주 기록적으로 많이 발생했던 해가 바로 2018년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일 최고 기온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엄청나게 더웠었죠. 그런데 굉장히 더웠었던 한 해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2018년에 시행됐던 2019학년도 수능에 폭염이 나왔었어요. 엄청나게 더웠었죠. 그래서 여기 더불어서 폭염 같은 것도 대표적인 기상재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굉장히 추운 한파 또한 기상재해의 일종입니다. 자, 그리고 지형과 관련된 재해는 이러한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산활동이나 지진 그리고 지진 해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진 않는 나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17년에 지진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던 적도 있었죠.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 발생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발생하지만 큰 피해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큰 피해는 잘 발생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지진은 발생 시에 어떤 대피요령 이런 것들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시험에는 종종 얘네들을 제시해주면서 어떠한 자연재해에 속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건물 같은 것들이 무너지고 농경지가 파괴되면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훼손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 지역 경제에도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2001년이었나요? 칠레와 IT에 굉장히 큰 자연재해,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구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고요. 또 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많은 산업시설들이 파괴되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경제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도로, 항만, 통신설비 등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럼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이러한 피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기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그러니까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 두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연재해는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7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지진은, 아주 큰 지진은 발생하지 않는 편이죠.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수많은 자연재해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화산,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자연재해입니다. 그리고 폭설도 내리고요. 태풍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 재예방 대책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수립해 놓았고요. 대피훈련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수립하고 예방 대책 같은 것들을 마련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전 예측에 따라서 예방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 발달로 이 자연재해가 언제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게 되면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어디에 위치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전 예측에 따라 예방 조치를 하기도 하고요. 방어 시설물 같은 것들을 구축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보조단에 나와 있는 요 내진 설계입니다. 내진 설계. 지진을 견뎌낼 수 있는 건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보통 건물 같은 경우에는 횡압력의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게 되는데요. 내진 설계를 하게 되면 횡압력의 내진 기둥이 버텨냅니다. 무슨 원리냐면 얘는 그냥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약간 유연하게 이렇게 흔들리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설계를 가진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진 설계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작용하는 횡압력에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자, 그리고 자연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복구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은 국가별로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아까 얘기했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대표적인 선진국이죠. 기술도 많이 발달한 나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책이라던가 대피훈련 같은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똑같은 유형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일본은 그 피해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IT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후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IT 같은 경우에는 칠레보다 상대적으로 1000배 정도 약한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피해가 훨씬 더 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수준이나 그 국민들의 어떤 평상시 대피 훈련 정도에 따라서 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이 달라지고 그로 인한 피해도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법률로도 명시해 놓았어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를 헌법과 여러 가지 법률로 보장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와 35조에 이렇게 시민의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보조단에 나와 있죠.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34조가 되고요. 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조항이 어떠한 내용들 담고 있는지 정도만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죠. 그 외에 여기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다양한 법률 또한 제정해 놓았는데요. 자연재해 대책법,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국민안전교육진흥 기본법 등이 이렇게 시민의 권리를 보장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를 보장한 법률 등이구나.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럼 이렇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 국가의 노력도 있고요. 우리 스스로 해야 될 노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할 책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 같은 것들로 제정해 놓았고요. 예방을 할 의무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복구와 지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수립해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재난 대응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민방위 훈련이에요. 민방위 훈련 여러분들 이거 왜 해? 귀찮아. 운동장에 집합해야 되는데 귀찮아 하고 막 미적미적대고 안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평상시에 이런 것들 잘 해놔야지만 실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28페이지와 29페이지에 있는 내용 살펴봤고요. 사실 28페이지에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2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만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으니까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여기가 있나요? 자, 우리 교재 32페이지죠. 개념 체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것인가?